네, 이어지는 코너는 통계로 보는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통계뱅크 이경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네, 네. 금요일입니다. 자, 통계를 통해서 오늘 경제 뉴스를 알아볼 텐데 요즘에 베트남이 상당히 큰 화두예요. 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인 성과를 몰고 왔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의 최근의 근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베트남과 국제무역에서 우리가 매년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먼저 통계를 살펴볼까요? 예. 이번 주 우선 이 주제를 다룬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베트남 경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네. 저번에 한번 제가 다뤘을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죠. 예. 이제 그 베트남 어떤 권력층이 다 친중파 중심으로 네. 흘러가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현재 있는 국가 주석이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네. 그 친중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좀 받아들이는. 그래서 저번에 그 항공모함이 다낭에 접항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오히려 베트남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더 제고시키는 걸 볼 때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그 거대한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몇 개 뭐 MOU라든지 뭐 계약 뭐 해가지고 뭐 150개 뭐 한꺼번에 5개까지 그냥 사인을 할 정도로 이렇게 분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면 지금 어떤 베트남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다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으로 베트남에 갔을까 하는 약간 도발적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왜 베트남에 대통령이 갔을까? 베트남 경제는 이제 이렇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통계를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보다는 여기부터 먼저 오픈을 하고 저희 방송 먼저 하고, 네. 저희가 단독으로 먼저 준비하고,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SNS에 이제 정리해서 올리시면.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산업적인 측면도 살펴봤는데 네. 말씀하신 그 정치적인 배경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된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하셨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무역에서 매년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부터 통계를 살펴보고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그렇죠. 하죠. 예.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베트남이 현재 우리나라의 3대 교육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예. 뭐 첫째가 이제 그 중국이죠. 그다음 미국, 이제 베트남이 교육국으로 부상했는데 이렇게 숫자를 보면 이제 베트남 흑자가 매년 뭐 20년 63억 달러에서 22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342억 달러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10년 전과 예. 비교하면 엄청난 상승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면 또 무역 흑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중간재 제품을 베트남이 엄청 수입해 갑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베트남은 최종 소비자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뭐 또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무역 구조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간재 제품을 많이 수입해 가면서 이런 흑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간 중국의 그 수모를 당하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고 어찌하든지 간에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텼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베트남에서 철수할 수 있는 예. 오히려 어떤 세력적 파워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베트남 당국자들이 좀 알고
우리가 일단 스탠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흔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요, 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베트남과의 국제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 네.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는데 최근에는 베트남의 해외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죠. 예,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그 베트남이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많이 이제 하면서 경제 성장했는데 그 뭐 중국 경제 침체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베트남의 어떤 대외 수출 여건이 엄청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어떤 투자도 거의 70.47% 감소했고 또 중국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38.27%, 뭐 일본도 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40% 정도로 작년 1, 4분기 기준으로 볼 때 거의 40%까지 줄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정말 베트남 경제가 이렇게 그간 어떤 해외 투자 위주로 베트남 경제가 지탱되어 왔는데 이렇게 투자가 뭐 거의 뭐 40%, 우리나라는 특히 뭐 70%까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줄어들었으니 70% 이상이 이제 네. 투자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 수출도 11.9% 감소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그래프를 보여주실까요? 네, 전년 대비 투자가 감소한 상황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난해 1분기에 비교하면은 뭐, 네, 70% 그렇죠. 예. 이상이 네, 감소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를 보면 17억에서 23년 1분기에는 5억 달러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급격한 어떤 투자 축소 이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께서 갔을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오늘 이슈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기저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해 투자가 워낙에 좀 컸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좀 감소한 것도 좀 뭐 어떻게 이유로 좀 들어갈 수 그렇지. 있을까요? 지난해 베트남 경제가 8% 예. 성장했는데 이제 그 코로나 극복하면서 작년 22년에는 그야말로 대폭 성장을 했지만 예. 그거의 어떤 파급 효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미국 경제 침체, 중국의 침체 이후로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수입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미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뭐 일본과의 너무나 동조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진짜 지금은 심지어 베트남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금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그 한중 관계,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수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중국과 일본 모두 다 감소하는 추세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베트남의 경제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침체 등으로 제조업 자체가 침체가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제조업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침체가 되느냐 하는 게 이제 구매 관리 지수라고 PMI라고 그러면 PMI. 네, PMI가 예, 예. 구매 관리이자 지수라고 하죠. 예. 그 구매 그러니까 제조업에 필요로 한 소위 어떤 구매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구매 관리 지수인데 PMI가 50 이하이면 제조업 업황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베트남은 금년 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50% 이하로 만들다가 2월 달에 약간 반등을 했다가 3월, 4월, 5월 지나면서 계속 지금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락하는 추세네요.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듯이 특히 미국의 경제 침체가 어떤 그 오피스 상가 공실률이라든지 부동산 침체 또 중국의 거대한 뭐 3천조 원의 미분양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베트남의 PMI가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조업이 이렇게 침체가 되면 당연히 베트남의 경제도 침체가 되고 예. 수출도 그만큼 감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베트남의 뭐, 수출 추이와 증감률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베트남 수출이 작년 11월부터서 15.1%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12월 달에도 15.3%. 그 22년 대비할 때입니다. 22년 대비 금년 작년 12월 달에는 15.3%, 금년 1월 달이 작년 2월과 대비할 때 28.5% 줄었죠. 예.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월 달에는 약간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거의 어떤 마이너스 수준으로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한 수출 추이와 증감률인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29%까지. 그렇죠. 예, 4월에는 떨어졌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베트남이 이제 정부 당국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 금리를 2번이나 인하를 했었죠. 또 이게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과연 반등할 것이냐. 예. 베트남 경제는 전 세계의 어떤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베트남에서 가장 큰 수출 기업이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또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렇죠. 공장도 건설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뭐 반도체 뭐 재고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베트남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계속 이 그래프로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결국 이제 네. 그 제조 구매 관리 지수가 높아야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도미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트남과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무역적으로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인력도 서로 교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근로자가 베트남이 그중에서 이제 가장 월등하게 1등인데 예. 그 동향을 보여주는 또 그래프도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이제 뭐 베트남 현지에서는 그렇게 제조업이 침체가 되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엄청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 관련된 비자가 이제 E7이라 하는 비자가 있는데 올해 이제 그 지난해 1월하고 올해 그 1월간에 그 조선 관련 특정 활동 이제 E7 비자가 1,595명 중에 베트남 사람이 무려 5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었네요. 예. 예. 그 뒤에 이제 태국, 뭐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오고 있는데 하여간에 55% 이상이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베트남 그 인력인데 막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또 젊은이들이나 근로자들은 네. 또 현장 안 가려고 하니까 아마 베트남과의 이번 문호 개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이 올해 들어서 뭐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해서 예. 그만큼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 그렇죠. 예. 네, 절반 이상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통영을 갔다 왔거든요. 아, 통영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있는 인력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 지금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뭐 칼텍스, 네. 칼텍스 공장을 한 12조짜리 공장을 짓고 있대요. 지금도 그쪽으로 다 현장 인력들이 가고 있답니다. 왜냐? 거기에 인력 임금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조선업에서는 연봉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고 해요. 예. 서로 올리면서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유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또 한때는 그 삼성중공업에 있던 인력들이 네. 삼성 반도체 공장 평택으로 대고 올라왔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인력들이 네. 그 평택으로 대고 올라오면서 또 거제도의 어떤 인력 공백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근데 그 공백을 지금
베트남 인력들이나 해외 인력들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도 하나오션으로 네. 다시 출범하면서 연봉을 계속 높이면서 인력들을 음. 많이 유치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베트남 인력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처럼 그 손가락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나라 다르게 약간 이제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트남 인력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아,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슷하군요, 예. 문화가. 아마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베트남 비자도 3개월 그 무비자로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7월 1일부터서 그래도 아마 좀 이따 다루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베트남 여행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뭐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어려울지라도 저 한 베트남 간의 어떤 본격적인 교류의 시대가 아마 개막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로 경제가 함께 살아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베트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주식하는 우리 주식개미들도 동학개미들도 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ETF라고 이제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이제 운용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개미들이 투자를 하는데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보다는 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네. 베트남에 아주 월등하게 거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조 2천억 원이 그렇죠. 몰렸다고 하네요. 예. 제가 거듭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나 이제 투자자 시청자들께서는 물건을 만드는데 투자하기보다는 베트남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앞을 내다보고 베트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두면 그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는 통계로 보는 어떤 뉴스 네. 이것을 시청하시면 아마 그 투자 마인드, 글로벌 투자 마인드가 점점 커지지 않겠냐. 베트남 잘 아시니까요. 네.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빈그룹이라고 있죠. 네, 그죠? 빈그룹이요. 예. 네. 근데 사실 그 베트남은 아직까지 70%가 국영기업입니다. 네. 그 이제 국영기업 중에서 앞으로 그 민영화되는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봤다가 거기다가 초기에 찜을 하는 게 가장 정말 투자하기 좋은 네. 타이밍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저번에 그 인도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앵커님이 돈이 1억 있다. 1억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네. 글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그 인도에 가져가면 최소한 한 5억짜리 투자는 됩니다. 예. 돈 가치가. 뭐 좀 더 크게 보면 한 10억짜리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돈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을 때 뭐 지금 당장 가서 뭐 투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한 2, 3년 앞을 내다보고 네. 지금부터서 그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도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여행도 또 갔다 오시고 네. 또 거기에 있는 인맥들도 다 또 구축하시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그 소위 잘 나가는 기업 될 것이냐 또 특히 유니콘 기업이 누가 될 것이냐 네. 그런 데 보고 사실 투자를 초창기에 하는 게 가장 잘 버는 길입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인도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네, 됐어요. 네, 네. 뭐 얼마 전에 또 인도 총리가 미국에도 초청받아서 갔다 그러니까요. 왔잖아요. 예. 유수의 이제 IT 네. 기업들의 CEO들을 전부 다 만나고요. 예. 앞으로 인도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베트남 증시 얘기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증시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개미들이 더욱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돈 가치도 우리보다 한 10대 1 정도 되지만 베트남이 아직까지 아까 국영기업 중심의 예. 그런 어떤 그 경제 시스템에서 아마 이제 이런 점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있겠죠. 지금 뭐 베트남의 권력자들이 당초 우려했던 친중 중심의 어떤 정부 체계 운영보다는 이제 미국도 고려하는 그 균형 잡힐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상당히 고무적이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갈 것인가? 근데 뭐 베트남도 결국 이제 공산당 어떤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 주석의 확실한 어떤 리더십, 정말 균형감을 잡으면서 개혁, 개방, 또 경제 운영의 글로벌 스탠더,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떤 확실한 사인, 정말 투자를 했을 때 그 회수해 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네. 이런 것들을 한다면 아마 베트남 경제가 앞으로 한 5년 안에 거의 뭐 국민소득 1만 달러는 쑥 올라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도 있을 수 있고, 네. 막 정반대로 다른 옛날 뭐 멕시코라든지 칠레라든지 거의 인당 GDP 뭐 한 6천 달러, 7천 달러 올라가서 바로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번에 제가 이란 사태 말씀드렸죠. 네. 이란 사태는 2002년에 우리 8천 달러까지, 8,2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2,500달러. 20년 내에 끊임없이 계속 내리막을 추락했군요. 추락해 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베트남과의 어떤 그 관계가 우리나라 좀 아련한 가슴 아픈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점에서 베트남 어떤 권력 당국자들이 좀 균형감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하면서 시너지가 나면 가장 네. 좋겠죠. 예. 앞서서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해외 근로자가 뭐 전체 근로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네. 베트남 학생 비중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을 넘어섰다고요. 예, 아니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 그 중국 유학생 비중이 제일 크고, 예. 근데 이제 전가율을 보면 뭐 같은 기간 이제 베트남의 비중이 19.0%에서 22.7%까지 급증을 했다. 오히려 아직 중국만큼은 아닌데, 그렇죠. 예. 예, 중국이 이제 48%까지 2018년도에 48%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40% 감소했고, 예. 그다음에 베트남은 같은 기간 이제 19%에서 22%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네, 정도로 중국은 감소하고 예. 베트남의 비중은 훨씬 더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관광객 수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급증했다고 해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경제가 뭐 조금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절대 수가 뭐 전년 비해서 전년에는 그 12,416명이라면 금년에는 무려 지난 그 1, 4분기 때 85,37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비율로 치면 무려 547%, 587%, 5배나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 베트남과의 관계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그 밀접해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싹 쓸어간다고 예, 했는데 요즘에는 또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출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 뭐 그래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관광객 1인당 이제 카드 평균 성인 금액, 한마디로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보다는 베트남 관광객들 제일 많이 쓰고 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도 아니고 네.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카드 평균 금액입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면세점하고 백화점의 이제 베트남 관광객 결제액은 1년 전보다 1,837%. 1년 전보다 1년 전보다 1,837%. 와. 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거의 싹쓸이 한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 베트남에 대해서 좀 더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의 그 관광객 어떤 절대 수가 아직까지는 좀 작으니까 뭐 1인당 예를 들면 베트남 관광객들이 그 제일 많이 쓰지만 그러나 중국보다는 아직까지 관객 수가 적게 들어오니까 네. 전체로 본다면
전체로 본다면 좀 적을 수는 예, 있겠으나 그렇지. 예, 예. 1인당 평균 카드 예. 금액 면세점에서 예. 결제한 금액은 지난해에 비하면 네, 참, 증가 예.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지. 네. 거의 한 2000%, 한 20배 정도 증가했다고 볼 예. 수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MZ 세대도 베트남으로 이제 여행 가는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선호도가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통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MZ 세대는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간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1위가 베트남이고 네. 2위가 태국, 음. 일본, 필리핀, 미국, 괌 순으로 예. 나타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위주로 주거니 받거니 오거니 가거니 하는 네.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결혼 이민자 수도 좀 알아볼게요. 결혼 이민자 수도 베트남이 지금 1등이라고 하는데 네. 관련 통계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저번에 한번 다뤘던 이제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뭐 베트남 이민자 그 국적 현황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베트남 어떤 그 E7 이제 비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는 만큼 또 그 결혼 이민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제는 중국보다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훨씬 더 가까운 교역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이웃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중국보다 베트남에 더 많은 또 투자를 한다고 해요. 이와 예. 관련된 통계도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중국의 어떤 뭐 요즘은 그 시진핑 이제 주석이 우리는 쇄국 정책이 아니다라고 뭐 표현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다시 어떤 그 국제 표준 글로벌 월드 트레이더를 계속 하겠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바로 내일부터서 무슨 잘못하면 저 중국에서 바로 잡혀가는 네. 그 간첩 혐의로 바로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이 있는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간첩죄로 잡혀간다. 예. 그리고 이제 그 SNS라든지 무슨 뭐 다른 무슨 뭐 뉴스 매체에서 시진핑을 비판하면 바로 간첩죄로 잡혀간다.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사실 우려스러운 그런 중국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누가 그 사업을 하고 싶고 네, 쉽지 하겠습니까? 않죠. 뭐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선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중국보다는 베트남에서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투자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예. 작년부터 앞지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예. 완전 뒤바뀐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베트남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자세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베트남이 기회와 위기를 이제 동시에 전망해야 됩니다. 뭔가 뭐 대통령께서 다녀왔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적으로 될 것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IMF를 거쳤죠. 그리고 그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쳤죠. 베트남 경제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엄청 의존하고 있고 달러 중심의 경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이 사실 중국과 친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대척적 관계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중국을 어떤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어떤 경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베트남 경제에 너무 낙관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실용적으로 예.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경합도가 높아질 것이다. 즉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상품에 있어 가지고 베트남이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되 가서 뭐 사업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네. 베트남에 사업을 잘하는 업체에
수익 투자를 투자를 하라. 하는 게 네. 훨씬 더 나은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베트남에 투자를 하되 주식 등 금융시장에 올라타라라는 그렇죠. 예. 현명한 해법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통계로 보는 경제뉴스 이경만 통계뱅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